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거 끝나기 전에 그냥 몇 분 안 되니까 말씀 그냥 드릴게요. 누구지? 선종님하고 진현님, F소나무님 더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서평 올려서 감사하고 추첨을 많이 해서 추첨하려고 그랬는데 세 분이라 다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첨 2주 뒤에 또 한다니까 뭐 얼마 하지도 않은 컵인데 아무튼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게 꼭 이 컵 때문이 아니라 요즘은 보면 온라인에 상품평 달린 걸로 많이들 또 물건을 사시잖아요. 요즘 또 제가 우리 학당에서 내는 책은 서점에 잘 안 가요. 나가는데 잘 찾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보면은 아마 저희가 마케팅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신간이 나가도 아주 대형 서점이나 이게 좀 쌓여 있지 가보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서점에 한두 권 있으면 여러분이 또 학당 책이다고 한두 권 사시면요 책이 사라져요. 그 서점에서. 왜냐면 이분들이 정성껏 갖다 놓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사면 오히려 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많이 팔려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 이렇게 사실 때 보면 여러분 상품평 먼저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서평이 좀 많이 달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노자를 좀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공부하시다가 뭐 하나 적어주시긴 했는데 좀 현장에서 이 질문은 운명과 팔자에 대하여 근데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강의 중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운명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중요한 거는 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르마를 믿기 때문에 인과를 믿으시면요. 전에 내가 해놓은 짓을 이번 생에 갚아야 되죠. 여러분 삶이 혹시 몰라요. 여러분이 이번 생이 첫 인생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영혼의 여정의 첫 여정일 수도 있잖아요. 별로 선택한 게 없어서 내 앞길에 별로 내가 해서 만든 카르마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그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 삶 속에서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로 인해 이번 삶에 영향이 안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떤 대충의 카르마의 결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꼭 근데 뭐라는 건 모르니까 맛이 또 해보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왕이면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법은 아니까 육바라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요. 꼼수를 부려서 해결하려고 덤비면 점점 꼬입니다. 이 우주랑 싸우자는 거예요. 우주는요. 육바라밀 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오고 육바라밀 어기면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시면 과거에 실수한 것도 바로잡고 좋은 카르마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카르마 자꾸 이니지 없게 만들어 가면요. 사랑 없고 거기에 배려 없고 정의 없고 즉 남한테 염치 없게 굴고 무례하게 굴고 개념 부족으로 굴면요. 본인은 정당한 것 같아도요. 결이 이제 나쁜 결이 만들어져요. 상대방 마음에 한 쌓이고 조금씩. 그게 누가 봐도 부당한 한이면요. 그 결과물은 반드시 크게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당연히 먼저 인정하는 게 공부라 저도 공부하다가 그거 제일 자명하구나 알아낸 거라 운명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제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 이번 생에 나한테 순차적으로 찾아오리라 하는 거는 가만히 하지. 안 그러면 복불복의 인생을 사는 거죠. 랜덤으로 뽑았더니 이번에 꽝이고 이번 판 나가리구나. 이거는 뭐 해보라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다 내 탓이 하나도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노력할 마음도 들겠습니까?
왜냐, 인과가 없다면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인과를 전제한 거고요. 우리한테 운명이 찾아온 것라는 것도 인과를 전제한 거고. 이 모든 게 인과론 하나에서 다 파생된 얘기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번 생에 나는 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번 생에 누군가는 놀았는데 로또 당첨됐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쉽니다. 그래서 인과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우주의 이 돌아가는 공식을 연구하는 이 보살도와 분자도를 가시는 분이라면 자명하게 그거는 그거다. 그거는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과 악에 대한 과보에 대한 걸 할 때 어떤 거는 하늘이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러 좀 악하게,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하늘이 어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일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하늘이 악을 할 수 있어? 하늘이 악을 할 수는 없죠. 예. 악하다기보다는 일부러 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도. 그 일부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더 큰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뭐 하늘의 뜻대로 뭐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늘이 악을 주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이라기보다 조금 일부러 상황을 꼬아내는. 역경을 준다는 거랑 악을 준다는 건 다르죠. 역경은 줄 수 있죠. 역경이 악은 아니니까. 그 역경을 이겨내 보라고. 성장을 위해 역경은 얼마든지 하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과보 때문에 역경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업보가 맑은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분이 도 닦으려면 사는 동안 역경을 좀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늘이 사랑해서 역경을 주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일부러 좀 역경에 넣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을 길러내게 도와주기 위해서 역경이라는 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살도에서는 그걸요, 일부러 카르마를 보살들이 뭔가 남겨서 역경이 될 만한 요소들을 남겨서 다음 생에 왔을 때 보살도에 활용하려고 일부러 남긴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그 업을 남긴다라고 말하기 그렇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보살들은. 다만 우주 카르마가 그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제가 최근에 뭐 역경은 사랑이다, 하늘의 사랑이다, 이런 짧은 동영상도 올라가는 거 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은 악을 이용합니다. 근데 악을 하라고는 안 해요. 뭐냐면 악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있죠. 악의 방향으로 카르마를 짓는 사람들을 하늘은 이용해서, 말씀하신 건 아마 그걸 건데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역경을 줘서 성숙시키는데 활용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사정 안 분들은 그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남들은 선업 쌓아서 올라가기 바쁜데 이분들은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 남을 도와주니 악인들이야말로 아주 큰 보살이다. 아마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불구덩이에 띄워주는 사람도 있죠. 다만 하늘은 그런 사람들의 카르마까지 활용해서 전체 카르마의 조화를 추구할 테니까, 다만 그런 악을 일부러 하늘이 유도한다 하면은 이제 그건 아니고, 기왕에 있는 악인들을 분명히 활용해서 더 큰 선을 위해서 분명히 활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해코지하는, 단순한 역경이 아니라 악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해치려고 덤비는 사람들마저도 하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활용해서 내 도를 좀 올려야겠다. 저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못하던 능력치를 좀 더 개발해야겠다. 이 정도 마음까지 가면 최고겠지만, 이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하늘을 닮은 사람들은 이제 요 마음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더 쓰죠. 완벽히 쓴다고 못하고 더 조금씩 이해되시죠? 시야가 좀 넓어져요. 그럼 누가 와서 막 건드려요. 열받잖아요. 열받은 김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평소라면 안 했을 일을 열받은 김에 몇 개를 더 해결해서 내 육바람일 개발에 활용합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절대 안 할 일을. 평생 저건 한다 하는데, 내가 꼭 번지점프 한 번은 타서 또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해버리라 막 했는데
갑자기 뭐 남편이나 와이프가 뭐 그것도 못하느냐 막 이렇게 무시할 때 그것 때문에 열받을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열받았을 때 한번 해버릴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활용하면 그걸로 인해 내가 뿌듯해지면은 나를 자극했던 사람, 악의적인 마음으로 나를 자극했던 사람도 사실은 도움이 가요. 안 그러고 끝나면 이 사람은 그냥 남한테 그 악의를 드러낸 것 뿐인데 내가 그걸로 인해 성숙해버리면 이 사람한테도 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덕에 그걸 못할 걸 했으니까. 그럼 이게 보살의 마음에 더 맞죠. 열받은 남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를 더 성숙시키고 그걸로 인해 내 능력치를 개발하고 상대방한테도 또 어떤 일정 공덕을 돌려서 함께 가자 하고 막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게요. 이런 사고는 일반인한테 뭐 하라고 하긴 힘든데 신기하게 여러분도 몰라 괜찮아 하면서 양심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더 큰 그림이구나. 그래서 에고는 열받고 싫어요. 에고는 열받는데 몰라 괜찮아 하면서 에고한테 자꾸 좋은 생각 들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더 훨씬 나도 이득이고 모두 이득 아닌가? 안 그러고 끝나면 서로 그냥 악감정만 쌓여서 나중에 다시 만나도 좋을 일이 없지 않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더 남는 장사다 하는 그 계산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나시면 한 번씩 해보시라고. 예.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마. 이걸 또 억지로 감당한다는데 하면은 죽겠는데 지금 저 사람 포인트까지 생각하면 더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질 수도 있다. 그럼 그런 단계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더라도 여력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챙기시면 보살도가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보살도는 자리 이타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라 기왕이면 한 수를 더 남도 배려해가지고 수를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기왕이면이고 영양이 허락하실 때요. 여러분 죽겠을 때는 일단 여러분 잘 살릴 방안을 먼저 연구하셔야죠. 그런 것도 따져보면은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증거가 많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체험한 거 가지고도 자명하게 생각을 전개하면요 조금씩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그마한 힌트라도 붙잡고 연구하면요 안 보이는 세계도요 뭔가 조금씩 납득할 여지가 생겨요. 그러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경전의 글을 보면요 이해가 아주 깊어집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저도 공부해 왔어요. 제가 모든 걸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삶에서 체험한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일관된 원리들을 가지고 제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도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막히면 또 막히는 거는 따로 빼더라도 요거까지는 자명한 것 같은데 하는 걸 가지고 그 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겨놓은 그 글들, 그 전에 해놓은 연구 자료들을 많이 검토해 보시면요.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이 못 보던 경지가 또 보이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걸 활용하시면 영성 개발이 아주 늘죠.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 개발되면 주변이 조금씩 더 편해지고 더 싸울 일도 생기고요. 예전엔 넘어갔는데 이거 넘어가지 않아야겠다가도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나아지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가 변하면서 주변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작고 미미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셔야 카르마라는 게 이렇게 냉정하고 공정하구나. 그래서 내가 남한테 좀 모진 소리 했으면 그런 거 받을 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인과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부당하게 좀 섭섭하게 했으면 나중에 좀 모질게 당하겠구나. 정당하지만 섭섭하게 했으면 나중에 나도 정당한데 섭섭한 일을 좀 당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서양의 뉴에이지 그런 영성은요, 절대 남 피해는 잘 주면서 절대 자기는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는 법만 연구해요. 상처 안 받을 법.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줬으면 받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책임질 각오로 해야죠. 그러면서 영성이 성숙돼요. 책임질 생각 없는 사람들 영성이 잘할 리가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 선택도 책임 못 지는 분들이 어떻게 영성을 논합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공부하시는 건데 점점 더 정밀한 선택을 하고 더 책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공부 잘 되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잘 되고 계시면 지금 공부 잘하고 계신 거고 반대로 혹시 가고 계신 것 같으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반성을 하시면 돼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안 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러니까 내리락 할 때 빨리 다시 반성하면 다시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런 거 많이 연구하셔야 지혜로워지십니다. 그럼 어찌됐든 악한 그런 의도로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늘의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쵸. 큰 그림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하늘의 뜻 하늘이 악을 하라고 할 수는 있죠. 그건 속성이 안 맞죠. 하늘이 악을 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선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어져요. 악도 하늘의 뜻인데 우리가 선을 꼭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역천 아닌가요? 그렇죠. 악이 필요할 땐 악을 하라 이렇게 개념이. 근데 우리가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악이라는 거는 에고가 선택하는 거지 하늘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악인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늘이 만들어낸 악인은 그러면 그 악인도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책임 자체가 없어져요. 악을 하고도 난 책임이 없다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런 논리 자체가 되게 위험한 논리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만 하늘이 인간한테 심어놓은 이 프로그램들이 인간을 되게 힘들게 해서 악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악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인간한테 준 욕망들이 악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들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늘한테 유감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욕망이 자극적인지에 대해서 내가 못 제어할 정도로 이 충동을 못 막을 정도로 너무 자극적이게 왜 하늘이 애초에 설계를 했는가에 대한 원망 이런 건 가능한데 하늘은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양심으로 제어할 수 있게 그 능력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은 내 탓이 되는데 에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한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늘이 그런 양심의 명령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양심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개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한테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이 다 줬는데 인간들이 만약에 자라난 아이를 동물하고 같이 키우고 언어를 안 가르쳐버리면 언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늘을 원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줬다고 해서 하늘이 그 부분까지 다 책임질 게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살려내는 인간의 그 임무가 있는 거니까 인간의 임무를 다 했는데도 뭐가 한이 생기면 그때 이 뭔가 유감을 표시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 자체를 우리가 못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원망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에고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그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5분 안에 빨리 정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5분 정도는 좀 뭐 억울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인간이니까. 다만 5분 안에 빨리 몰라 하시고 돌아오셔서 내 에고가 지금 이렇구나, 뭐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거 알고 껴안고 그냥 다시 그래도 힘내서 가자 하고 끌고 가시는 게 제일 맞죠. 그 영국의 그 생물학자이 분인데요. 예. 도킨스라는 학자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사람은 신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렇게 예, 예. 예, 예.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을 이야기할 때 그분하고 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어떤 양심이나 또 신을 생각할 때는 두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예. 그런 사항은 없다 이렇게 못을 봤는데 그분이 상당히 어떤 개파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혀 틀리는 이론을 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그분은 그 물질적인 걸 연구하신 분이지 영적인 걸 아시는 분이 아니니까. 영적인 유전자가 있죠. 그분은 몸의 유전자 가지고 뭐 얘기하시고 하는데 일단 신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런 분들 주장이.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인격적인 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신이 인격적인 존재일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만들어진 신 가지고 막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 책에서. 그 부분은 저도 지지죠. 그럴 리가 없다. 제 강의 전체에서 우주를 창조한 신한테 인격을 찾지 마시라. 왜 인간적인 걸 갖다가 우주를 창조한 존재한테. 지금 여기서 이 펜을 떨어뜨리는 게 신인데 사실은. 이 자연 법칙이 신이죠. 이 법칙이 작용하는 게 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조선 선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킨스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500년 전부터 주자학에서는 당연히
주자학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늘 위에 수염 달린 노인네가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고 운영할 것 같냐 이렇게. 그건 주자 때부터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게 정도전이 그걸 가지고 불도를 비판하고 싸울 때 그 논리를 썼어요. 그래서 종교 비판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현대 과학하는 분들이 주장하거나 현대에 와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는요. 몇백 년 전에 동양에서는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 신과는 지향을 해서 조선 내내 정말 오명오행의 원리, 즉 이게 과학으로 말하면 과학 법칙이죠. 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신이다라는 주장이 조선 선비들의 모든 주장이에요. 신은 원리다. 성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도 원리고 법칙이고 신도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서 너무 법칙으로만 따지니까 인간이요.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죠. 500년 해오니까요. 인격적 신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누가 좀 의지할 만한 신을 에고한테 제시해 줬으면 할 때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가 오히려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가요. 더 과학적인 신관을 갖고 있던 이 성리학을 흔든 겁니다. 근데 왜 흔들렸느냐? 너무 그 건조한, 무미 건조한 이 신관을 갖고 살다가 이니에지가 우주 원리다. 그것대로 따르는 게 추나추동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 법칙이 신이다. 이렇게 자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나라 신이 계시고 너를 다 사랑하신다. 인격적 사랑을 느끼게 자꾸 나왔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거기에 감동해서 아니다. 우리 유교도 원래 꼭 그분은 천주교로 꼭 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천주교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결국 유교로 돌아와서 우리 유교에도 고대부터 그런 인격적 신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런 주장으로 고전을 다시 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자극이 됐다는 게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너무 법칙적으로만 풀 때 인격에서 오는 그런 뭔가 그 갈망을 종교적인 갈망을 천주교가 풀어줬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기독교에서 주는 그런 인격적 신으로 인간의 욕구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그런 신이 있을 리가 있냐. 인간이 저 위에 주자학에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저기 위에 어디 앉아 계시다면 여기는 없는 거고 원리는 우주 만물에 없는 곳이 없는데 그걸 인격으로 상상하면 말이 되냐.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비판하는 그 신학의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인격적 신학에 문제가 있다. 무소부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제한된 존재를 설정해 놓은 그런 부분은 맞고 그런데 그분들도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과학을 물질만 가지고 연구하니까 유전자 가지고 아무리 파도 여기서 이 유전자 안에서 이 양심적인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학자들은요. 골 때리는 게 연구하다가 진화론자나 인간이 왜 남을 도와주는지를 쉽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니고 아주 쉬운 일인데 모든 철학자들이 주장할 때 인간 영혼이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남을 도와줘야 기쁘게. 이걸 그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소리든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쓸 때 인간은요 남을 도우면 희열을 느끼게 프로그램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남을 해칠 때는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프로그램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게 저는 영적 유전자라고 주장합니다. 몸에 있는 자꾸 유전자만 연구하시면 그건 몸을 내 한 몸뚱이 경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류 사회 전반을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유전자 목표는요. 근데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이기적인 것만은 아닌 게 에고의 이기성하고는 다른 게 이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그 이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만 퍼뜨려야겠다. 이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별짓도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왜 서로 돕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유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뭔가 왜 인간들이 서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느냐? 뭔가 이득이 되니까. 근데 그걸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 되게 좀 우습습니다. 왜 남의 집 애를 키워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득이, 이 유전자에게도 이득이 있을 거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돌아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내 유전자를 퍼뜨릴 때 또 남이 도와줄 거고 이런 논리로밖에 구차하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 안에는 바로 그런 양심적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프로그램 돼 있다 바로 터져 나오는데 그럼 이 영적인 얘기를 유전자로 풀 수 있느냐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꼭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 물질계에 통할 수 있는 그 작동 원리고 생명의 원리가 물질을 통해서 발현되는 모습이고 이런 정신을 통해서는 욕심 또 정신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욕심도 발현됩니다만 그건 진짜 이기적이지만 양심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차원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거기서 발견한 결은 그 결대로 자명한 결이니까 지식의 발전이고 자명함의 어떤 그 더 확장이니까 그건 존중합니다만 인간의 문제를 그 물질적 유전자의 프로그램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벌써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이 정신의 영역이란 그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이것이 인문학이다 저 책 쓸 때 거기에 제가 이걸 영적 DNA니 영적 유전자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영적 유전자도 욕심 차원이 있고 두 차원이 있는데 양심 차원에서는 조선 선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 차원에서는 유전자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식색지성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식, 여색색, 그러니까 성욕과 식욕의 본성. 요거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거 이기적 유전자랑 되게 닮았죠. 뭔가 자기 먹는 걸 통해 자기 개체를 유지하고 이 성욕의 해결을 통해서 종족을 보존시키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선비들이 예전부터 식색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음식남녀 그럽니다. 영화 제목도 있었죠. 중국에서는 음식남녀라고 그래요. 식색을, 식욕, 색욕을. 식욕, 색욕이란 뜻이에요. 그냥 음식하고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에고의 본성이고 참나의 본성은요. 인외지신, 남을 나처럼 여기고 남에게 부당한 짓을 못하고 조화를 이루고 항상 자명한 진리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항상 성실하게 움직여야 되는 요거를 이제 본연지성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래 모습은 이 상태다. 본연지성. 지성이라는 건 갈지자, 본연의 성품, 식색의 성품. 요걸 이제 다른 말로 기질지성. 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게 된 성질. 이런 차원으로요. 조선시대의 철학만 연구하셔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조선시대 철학,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대학 졸업할 정도 되면 갖게 되는 철학 수준이 있죠. 그 정도만 지금 그 인문학 수준만 다양하게 모르시더라도 어렵지도 않아요. 알고 나면 개념 몇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아시고 나면요. 그러고 물리학을 하시든 뭘 하시든요. 아마 그 아이디어가 아마 철학적 깊이가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당황하지 않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인류가 지금 이런 문명을 만들어 온 역사가요. 우리가 지금 알만한 문명만 다 2, 3천 년 닦아서 왔는데 그걸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잃어버리고요. 최근에 과학적 그 성과에만 매몰돼 있어요. 그 과학적 성과는 대단한 건데 문제는 처음 우리가 살아본 양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과학적 성과는 그것대로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게 중요하죠. 우주에 대해 이해하고 과거에 못 연구해 볼 것들을 연구하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연구는요. 지금 3,000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근데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과거의 성과를 참고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제 몸 찢어보고 째보고 뭐 화학 분석해 여기서 나온 이 성과만 너무 진리 같지 기존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야 몸뚱이가 어때 이렇게 내려온 그 지혜들을 활용을 못 한다면 그래서 그 활용할 큰 그릇을 만드는 게 전 중요해요. 그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쓰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고전 중에 고전 아무거나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봐도 자명한 거 지금 실험해도 정확히 그 결론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먼저 실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 보시라. 이걸 활용해가지고 현재 과학적 성과랑 한번 부딪혀 보시라. 그러면 이게 접목이 될 겁니다. 왜냐 저도 계속 과학적 정보나 이런 게 새로 뭐 이렇게 발견됐다 뭐 했다 할 때 꼭 확인해 보거든요. 잘은 몰라도 대충은 확인해 봐요. 그 성과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자명하게 알아낸 이 정신의 원리랑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한 번씩 저도 고민해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도 써놓은 게 있는데, 양심이 답이다 책에 제가 그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그런 몸 차원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양심적, 영적 유전자라는 게 있다. 그것도 욕심 차원 말고 본질 차원까지 한번 가보시죠. 실험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고가 있을 때 마음이 어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지랑 에고가 초월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 두 개를 실험적으로 체험해 보시면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학당에서는 이게 더 근원적인 화두예요. 지금 욕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양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느 장에 있는지 지금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요, 차원이 다른 차원대가 지금 함께 굴러가요. 욕심의 차원대가 강하시면요, 지금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피해도 지금 감수할 용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을 때 여러분, 욕심의 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색지성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른다, 괜찮다, 양심성찰을 자꾸 하시면 좀 정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는요, 이상하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때는 본연의 성의 장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실험을 계속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의식 상태일 때는 이 장에 내가 지배를 받고 의식 상태가 달라졌을 때는 고차원적인 어떤 그 결을 따르더라. 요거를 계속 확인하시면 여러분 지금 심리 상태가 힘들고 안 좋으실 때도 그 상태 안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몰라 괜찮아 같은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여기, 뭐 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직 지금, 오직 동서남북 없는 오직 여기, 나와 남이 없는 오직 나 그러면 딱 참나로 돌아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에고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꾸 체험해 보시면 그 상태에서 과연 거기서도 색이 작동하겠는가죠. 나와 남도 없는 세계에서. 거기 작동되는 프로그램은 뭔가, 그거를 굴리는 프로그램은 뭔가, 이제 그런 거 연구하시다 보면은 체험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재 과학에서 인간에 대해 이해한 거, 이런 걸 이해하시면, 아,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다 좀 더 큰 그릇에서 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분들도 철학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게요. 변변한 그 철학자가 없어요. 철학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많은데 본인이 직접 영적 세계에 뛰어들어서 실험해서 과학자들이 매일 실험하듯이 자기 영혼에서 매일 실험한 철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더 자명하단 말이에요. 철학자는 자명하지가 않고. 철학자 자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겔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냥 해겔이 그렇다고. 해겔의 사유가 아름답지 않니? 뭐 이런 주장밖에 못해요. 칸트의 사유가 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험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호예요. 내 마음에는 칸트식 사유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쇼핑몰에 가서 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나의 사유랑 비슷한 사유 하나를 철학책을 다운받아서 내 머리에 몇 개 개념을 깔아서 철학적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거죠. 당신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그렇다고? 순수이성이 진짜 그렇다고? 진짜 인간 영혼이 그렇다고? 들어가면요. 실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과학은 데이터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가 훨씬 자명하죠. 그래서 저는 자명한 쪽 편입니다. 항상 더 자명한 쪽 편.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이제 뭐 태계 이황 선생과 이희 선생의 둘이 이제 토론했던 거를 윤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해서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뭐 물질과 정신이 하나인데 뭐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두 분이 토론한 얘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도 좀 나름 저기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뭐 생각하실 텐데 네. 조금 더 하도 많이 했는데 예. 예. 뭐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하게 뭐 교과서에도 아직도 그렇게 이제 다 나오겠죠. 그냥 양심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양심의 핵이에요. 인간한테 여기는 욕심의 세계예요. 근데 욕심의 세계도 양심은 뜨거운 불덩어리예요. 욕심은 차가운 쇠공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세계, 욕심의 세계 분명히 차원이 다른데 이 뜨거운 불덩어리에 함께 타오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불덩이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의 이제 그 작용이죠. 이건 양심의 본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단이라고 하는 건 이 영역이죠. 왜냐? 측은지심, 측은해야 한다도 이미 그 마음이 개입된 거거든요. 측은해야 한다. 감정이잖아요. 감정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성 차원이 있고 감정 차원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감정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은 이기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양심에서 발출되는 이 열기랑 만난 이 감정은 뜨거워요. 양심처럼 굴어요. 그게 측은함이에요. 측은함 자체가 다 양심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측은해야지 말아야 할 걸 측은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범인이 범인이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 짓을 해서 피해자를 죽였는데 죽은 피해자를 보고는 감동이 없고 아, 저 범인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이렇게 먼저 나가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걸 양심이라고는 말하죠. 감정적이라고 하지 양심적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측은지심은 분명히 양심에서 나온 그 감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것만 양심이지 일반 감정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거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본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태계율곡이 다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원리니 기니 싸우게 됐냐? 그걸 원리로 풀 거냐, 에너지로 풀 거냐는데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정보예요. 요즘 과학계식으로 얘기하면 에너지와 정보 얘기예요. 근데 물질적인 세계는 그 정보에 그 에너지예요.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로 오면 이기 일원이냐 이원이가 싸우는 거예요. 태계율곡도 인간의 영혼 아닌 데서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원리대로 그 에너지가 구현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목기운이 치성한 원리면 목기운이 실제로 거기서 치성하고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오면 인간은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요. 원리와 기가 싸울 수 있다는 게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원리랑 기를 굳이 분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혼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더 따를 수도 있고 원리를 더 따를 수도 있다. 그럼 이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에너지랑 정보가 같이 다니는 거지 어떻게 에너지냐 정보냐를 따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저차원 에너지냐 고차원 에너지냐. 그럼 고차원은 에너지에서 구현되는 원리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천명지성은 고차원 에너지에서 구현되는 원리예요. 저차원 에너지에서 구현되는 원리는 뭘까요? 식색지성.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냐 기냐가 없어요. 원리랑 기는 항상 함께 다녀요. 그 에너지에 맞는 그 원리가 구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율곡 입장에서 뭡니까? 리기는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원리와 기운은 항상 함께 다닌다. 근데 태계는 아니다. 원리랑 기는 싸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 영혼에서만 힌트가 인간 영혼에서만 이게 갈려요. 자, 인간 영혼에서는 욕심을 따를 거냐 양심을 따를 거냐 갈려요. 양심을 따를 거냐 욕심을 따를 거냐. 그러면 이때 양심을 따를 거냐 욕심을 따를 거냐를 사실 율곡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차원 기를 따를 거냐 저차원 기를 따를 거냐. 원리랑 기는 항상 함께 다니는 거고 고차원 기를 따르면 고차원 원리 이니에지를 구현하는 거고 저차원 기를 따르면 저차원의 원리 식색을 구현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쉽죠? 율곡은 그냥 이게 다예요. 더 할 말이 없다. 여기에 대해. 태계는요. 저차원 에너지는요. 기라고 보고요. 고차원에서는 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율곡한테 둘 다 에너지 문제였던 둘 다 에너지 문제이자 정보 문제였는데 태계한테 오면 고차원 정보만 정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구현돼야 할 최고의 정보니까 고차원 정보, 식색의 리는 지금 리로 올바른 리로 안 보는 거죠. 올바른 리는 인의지만이 올바른 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리가 발동했느냐 저차원 에너지가 내 영혼을 지배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싸우니까 리기가 싸우는 것처럼 돼요. 마치. 이해되세요? 이니지를 따를 거냐 식색의 그 에너지의 끌림을 따를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곡한테는 이게 애초에 문제가 안 돼요. 둘 다 에너지 차원이. 그래서 율곡은 정확하게 담일청어의 에너지고 이거는 그 탁한 에너지다. 더 저차원 에너지다. 이해되시죠? 에너지의 문제가 돼요. 그 중에 좀 더 이건 맑은 에너지. 맑은 에너지, 탁한 에너지, 궁극의 맑은 에너지. 이 차원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한테는 리기가 싸울 일이 없죠. 항상 리기는 같이 다니는 거죠. 고에너지의 그 원리. 에너지가 하드웨어니까 에너지가 지극히 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니에지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되고 소프트웨어가 온전히 구현되고 하드웨어가 딸리면요. 저차원 에너지면 소프트웨어가 제한되게 드러나니까 식색만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태계한테는
저차원 이 에너지와 고차원 원리와의 싸움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리냐 기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리냐 기냐. 이제 그래서 이 사단 양심을 보세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양심을 어떻게 설명했죠? 원리가 발동했는데 기운이 응한 거. 원리가 양심의 원리가 발동했을 때 이 욕심의 기운이 응한 거. 순수 욕심은요. 기가 먼저 끌렸는데 기발 이승. 기가 끌렸는데 원리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원리가 내재돼 있긴 한 거. 그런데 기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승한 상태. 그러니까 기를 욕심, 원리를 양심으로 봤어요. 자, 어려운 얘기 빼고 태계는 양심은 원리, 욕심은 기운 이렇게 봤고 율곡은 양심에도 원리와 에너지가 있고 욕심에도 원리와 에너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항상 이기는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태계는 이기가 찢어져서 서로 싸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기는 욕심을 말해요. 저급한 기.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그 에너지 작용.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여러분 욕심. 이니에지의 원리를 끌어다 쓰면 양심으로 그걸 다시 평정하죠. 그래서 원리와 기가 서로 싸우는 구조로 설명하면 태계. 근데 태계 설명이 좋은 게 있고 율곡 설명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설명서 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 중에 꼭 뭐나 하나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취지에서 봤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이제 철학 수업을 들으셨죠? 길 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있다든가 멋진 내 마음을 끄는 유혹의 대상이 하나 딱 있다. 아, 기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에너지가 발동했는데 이니에지 원리가 지금 미쳐 장악을 못하고 있구나. 기발이 이승지 상태야. 원리가 타고 있긴 한데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기발이. 근데 그렇게 탁 돌아봤는데 불쌍한 사람인데 측은지심이 확 나와요. 이발이 원리가 이니에지 원리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응해서 같이 측은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감정을 내주는 것도 에너지 저차원 에너지 작용으로 본 거예요. 원리가 발동했는데 기가 따라가는구나. 기가 먼저 발동했는데 원리가 거기 타고 있긴 하구나. 하지만 아직 지금 상황을 헤게모니는 못 잡았구나. 이게 욕심, 양심. 율곡식으로 말하면요. 착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기가 맑구나. 그냥 그 말에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맑으니까 착한 이니에지 원리가 구현됐구나 이거예요. 기가 맑구나. 나쁜 마음이 났어요. 기가 탁하구나. 이 율곡의 말이 경상도 선비들을 엄청나게 자극합니다. 태계 제자들. 청기에서 선 나오고 탁기에서 악 나온다. 어디 감히 선이 리에서 나와야지 저급한 기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기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죠. 율곡은 기도 고차원적인 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반면 태계는 이존 기천사상이라고 그래요. 원리는 존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러니까 에고를 갖다 설명할 때 그냥 기는 에고 차원이에요. 리는 참나 차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태계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니까 청기가 선을 지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기 중에 에고 중에 욕심 중에 맑은 놈이 선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아닌데 선의 본질은 이니에지에 있는데 그럼 여러분만 해도 이런 논리로 보면 아니 왜 선악을 에너지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에고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양심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인데 선은 리가 중요하지 왜 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제 태계 학파들 눈에는 계속 그렇게만 보여요. 율곡 학파 눈에는 그게 다 기지 무슨 맑은 기냐 탁한 기냐 하드웨어 차이지 다 기지 양심은 기 아닌가 이거죠.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요. 이 양심을 뭐라고 봤을까요? 태계 학파는 리, 율곡 학파는요. 리기지 묘. 원리 태계에서는 율곡은 원리와 하드웨어 에너지가 절묘한 상태. 항상 이기는 같이 다녀야 돼. 이게 이기 이론론. 태계는 이기가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논. 이기 이원론. 서로 싸울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만입니다. 물질계에서는 싸울 리가 없죠. 물질계에서는 싸울 리가 없죠. 인간 차원에서 욕심과 양심의 대결을 이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만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질계에 나가면은 율곡이고 태계고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원리에 그 에너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양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욕심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따를 거냐 기를 따를 거냐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해진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죠? 이거 아시면 조선 500년간 왜 싸웠는지 알아요. 조선 망할 때까지 화해가 안 됐어요. 화해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막 싸우다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이어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중 분들은 지금 이거 잘 몰라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걸 누가 지금 연구하냐? 동양철학과 교수님과 학생들만 연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이 맛을 또 잘 모르세요. 선비들의 맛을. 왜냐? 요즘 철학하는 거는 서양 철학식으로 동양 철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요. 동양 철학과가 서양 철학과에 비해 천대받습니다. 철학이 아닌데 저것들이 철학인 척하네 이렇게. 서양 의학하는 분들이 한의학을 뭘로 봐요? 미신으로 봐요. 그 눈으로 서양 철학하는 분들이 서양 것만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아 저거 미신인데 지금 같이 과에 껴줬네. 과에 껴줬다고 생각해요. 저 배울 때도 그랬어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하시는 교수님. 동양 철학은 미신인데 대놓고요. 미신인데 미신 막 주역 귀신 막 그러니까 점, 미신, 윤회, 귀신 이런 걸로 동양 철학을 이해하고 계세요. 더 알지도 못하세요. 근데 서양 철학에선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철학가가요. 근본적으로 동양 철학가가 있어도 옛날 선비들 공부하던 게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즉 지금 철학가는 뭘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연구할 때 기본 마음이 빨리 해서 우리도 서양 철학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식으로 조선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빨리 우리 거를 서양 철학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원리니 기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서양이 너희 동양은 논리학이 없으니까 논리학이 있다는 걸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논리학이 있다. 동양은 그런 거 안 따지고도 필요한 논리학 다 구사했는데 서양 철학 눈에 지금 철학으로 안 보일까 봐 동양 논리를 막 연구하고 동양은 논리학이 없다. 서양 철학과 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차이인데 다른 건데 서양 철학에서 틀렸다고 자꾸 하니까 우리도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발전해 왔어요. 지금은 좀 여유로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엔 뭔가 주눅 들어 있어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과는 뭔가 여유롭고. 이해되시죠? 서양 철학과 수업은 진짜 서양에서 들어온 방식대로 뭔가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하고 동양 철학 수업은 되게 이게 권위적입니다. 빨리 교수님이 한마디 하면 빨리 받아줬고 고개 끄덕이고 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이제 제가 흡족해 하면 여기도 그런 문화가 지금 지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멘토들 불러다가 왜 아무도 받아 적지 않느냐 내 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은근히 퍼져서 수첩 하나씩 꺼내서 막 적고 고개 끄덕이시고 동양 철학과 수업의 특징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면 다 고개를 안 드세요. 서양 철학과는 막 교수랑 맞짱을 뜨면서 토론을 하는데 동양 철학과 수업은 질문하면 다 눈 내리깔고 안 보면 그래서 혹시 질문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토론 되게 겁내하고 일단 토론을 하려면 이쪽도 열어줘야 되는데 서로 권위주의가 있으면 이게 열리지가 않죠. 조선 왕조 내내 그랬어요. 왕들이 신하들한테 토론을 해봅시다. 말 안 해요. 뭔 말했다 어떻게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나왔냐면 세종 때가 제일 나왔어요. 그때 제일 정치 잘했잖아요. 세종도요 설득하느라고 말 안 하려는 신하들을요 태종 밑에였잖아요. 태종 때 말 잘못하면 바로 죽였거든요. 그러면 태종 이후 세종이 올라와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하겠으니까 신하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하라고.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신하 제발 경들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해가지고 토론을 끌어내서 한 게 제일 회의 잘했다는 게 세종이에요. 조선 내내. 그럼 그 뒤로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뭐 말하면 불리익이 바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조선 때도 문제였다. 근데 원래 동이족은 안 그랬거든요. 화백해인이 저기 몽고족들 하는 쿠릴타인이 다 회의 잘하는 문화였어요. 어느 다른 데보다 인도에서도요. 석가모니 계셨던 네팔 쪽 그쪽은 다 몽골족 나라였어요. 작은 몽골족 나라들이 북방에 많았어요. 지금 티벳이나 부탄이랑 같은 족속들이. 거기 많았는데 인도 아리안 문화랑 몽골 문화를 나라가 워낙 쪼개져 있으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그 나라가 회의를 중시했으면 몽골족 쪽이고요. 상명하다를 중시하면 인도 아리안 쪽으로 분간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말하는 거 좋아하고 서로 토론하는 거 좋아했던 민족이고 그런 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화백해인이 저기 징기스칸 쪽 가면 쿠릴타이라고 뭔 일 있으면요. 그거 다 부족장들 와서 회의해서 결정해요. 칸 뽑는 것도 회의해서 결정해요.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칸도 임명 안 해요. 그래서 징기스칸 죽고 한동안 칸 임명을 못 해요. 거기 회의를 계속 하느라고. 진짜 적합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기록을 봐도 다 마가, 우가, 저가, 뭐 오가가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을. 이게 회의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되게 그런 걸 꺼려하게 되고 지금 서양만 부러워하고 있고 서양은 소크라테스 뭐 대화법을 배워서 회의를 잘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저한테 들려오는데 우리도 잘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제가 그 얘기 나온 김에 딱 결론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양심 분석만 잘하시면 돼요. 양심 분석하셔서 자명한 얘기만 하려고 하세요. 남한테. 그 무례예요. 자명하지 않은 얘기 남한테 자꾸 하는 건 무례예요. 여러분도 듣기 싫잖아요. 자명한 얘기 하려고 하시고 자명한 남이 말했더라도 자명하면 좀 받아들여 주실 준비돼 있고 요런 분들 모아놓으면은 회의나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권위로 이제 누르려고 하면은 이제 맛이 없고요. 근데 이게 아무튼 어려워요. 왜냐면 서로 뭐 예의 지켜주고 뭐 이런 걸 뭔가 미묘하게 빠지면 한국인들은 너무 많은 걸 챙기니까 맞춰야죠. 어떻게 해요. 아무튼 말할 때 더 양심 분석해가지고 말하고 상대방 말이 자명하면 취해주고 뭐 이런 가풍을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얘기하다 회의까지 갔어요. 아무튼 그 동양 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열악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의학이 열악한 부분이 있듯이 동양 철학도 열악해. 왜냐? 지금 근대화라는 건 서양 거 따라가기였지 동양 거 다시 찾고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요즘 와서 다시 이제 동양 거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서양이 동양 걸 찾으니까. 이제 와서. 100년간은 서양 따라잡기로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이 동양 걸 찾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급하게 서양 따라가기의 일환이에요. 우리도 동양 거 찾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계속 서양을 따라가는 게 돼요. 왜? 서양이 동양 것도 더 잘 찾아요. 동양은요. 지금 서양 따라잡기 하다가 100년간 한 잊어버렸어요. 100년간 서양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요. 제가 이전에 얘기한 딱 그 상황이에요. 오목 둘 때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 연락 끌려다니고 결국 다 잃는 상황이 있죠. 주체가 한 번도 못 돼보고 지금 서양이 딱 하면 그쪽 딱 놓고 서양이 갑자기 명상하면 갑자기 명상 따라가야 되니까 원래 우리가 잘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갔다가 다시 명상 돌아오려니까 이제 명상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서양에서 배워야 돼요. 동양 거 이해 못 해요. 서양식으로 지금 다 마인드를 고쳤는데 서양식 마인드로 번역된 동양 명상을 배워야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쪽 연구를 더 잘해요. 동양인들이 연구하면요, 꼭 사이비로 흐릅니다. 동양이 명상을 한다. 꼭 사이비로 가요. 교주가 되려고 그래요. 나누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지금 가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훨씬 위험해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되게 어떤 그런 신비주의에 근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동양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요 서양에서 나온 동양책 사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다. 동양 고전을 지금의 눈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실험을 거치면서 서양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심오한 체험들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서양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언어로 지금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 정보를 알릴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보는 겁니다. 이 정도 쉬운 언어로 실제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 뭔가 이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 제가 서양 학자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그분들은 참 정성은 대단한데 그 깊이 있는 체험이 없더라고요. 그럼 딱 지금 서양인들한테 필요한 정도. 지금 서양의 괴로운 심신을 달래주는 그 정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연구됐는데 동양은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성인 되려고 했거든요. 공부를. 그러면 단계가 벌써 깊고 그 깊은 단계를 그 실험할 수 있는 영적 실험을 계속 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그 테크닉들이 이미 있어요. 이거를 지금 동양인들도 몰라요. 서양인은 더더구나 모르죠. 그래서 쉬운 거는 서양이 설명을 더 잘하는 지금 상황이 왔지만 어차피 좀 더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 서양인들이 이해 못하는 세계니까 그 부분까지 빨리 쉽게 해가지고 동양, 서양 안 가리고 전 세계를 가르칠 방법을 찾아내면 그게 제일 저는 가장 빨리 동양도 제자리 찾고 서양도 제자리 찾고 서양의 문제도 동양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서양인들이요 황당하잖아요.
서양인들도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지금 동양에서 답을 찾는 건데 동양인들은 답이 없잖아요. 서양 뒤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서양 가는 거 따라가야 되는데 서양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은 동양한테 답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이 웃기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때 동양에서 이렇게 하면 서양인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현대적인 언어로 총정리된 딱 가르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는 거죠. 그럼 동양은 원래 동양에 늘 접하던 건데 이런 거구나 하고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고 서양은 서양대로 지금 찾고 있던 거고 꼭 필요한 거니까 정보 잘 찾아갈 거고 좋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환경인데 이게 잘못되면 정말 동서양 다 답이 없어요. 서양도 만약에 동양에서 제대로 못 찾아내면요 이제 현재 인류로선 답이 없다 하는 지경에 갈걸요. 그게 아닌데도 결론 그렇게 내려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럼 서로 다 아무것도 못 찾고 서로 악수를 둔 게 되죠. 서로 악수를 둬가지고 서로 다 피해를 입은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서양인들이 아주 고맙게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해줘가지고 막 훈장 주고 싶어요. 구글에. 또 구글에서 이렇게 돈까지 보내줘요. 광고 수익을.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고맙네 하고 대신에 거기다가 저희는 동양의 최고의 심오한 경전들을 아주 쉬운 언어로 해서 콘텐츠를 유튜브에 무료로 뿌려버리는 거죠. 동서양 합작이 되지 않나요? 서로 잘하는 거 해가지고 세상이 더 자명해지면 다 좋은 거니까. 좀 이런 큰 시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한번 파본 거죠. 동양 고전을 글로 보고 몸으로 해보고 글로 보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공유할 만한 게 있다 싶어서 지금 뿌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 1,500개 올라갔어요. 지금 갑자기 졸지에 보시려면 너무 양이 많은데 최근 거 위주로 한번 보세요. 최근 거 위주로 보시다가 심심하면 과거 거 보시면 되니까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위주로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 저는 아무튼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니까 지금 제 강의만 들으시면은 과거 거도 다 녹아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따라가시다가 심심할 때 시간 남으실 때 과거 거 하나씩 돌아가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항상 어느 시점에 들으시건 저는 지금부터 듣는 분들을 상정하고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우리나라가 아마 무섭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게 제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나라 덩어리 힘은 클 텐데 중국인들을 교화할 생각하면 저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한국인 5천만 명 정도는 해볼 만해요. 5천만 명 정도면 물건 한번 팔아볼 만하다. 여기서는 뭐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 보살 국가도 만들 수 있어요. 선비 국가 만들 수 있어요. 5천만 정도면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명이 작은 수가 머리는 또 엄청 좋단 말이에요. 각성만 돼버리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엄청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해요. 지금 왜 나를 여기다 보냈는가? 저기 뉴욕에 보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뉴욕에서 제가 영어로 했으면 훨씬 뭔가 영향을 더 줬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또 더구나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못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뭔가 의미를 찾아보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국민들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겠다고 이렇게 제가 마음 먹고 이렇게 걸어오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거기에서 저는 뭔가 좀 제 운명은 이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운명으로 알고 하니까 뭐 여기 도망갈 생각은 없고 여기서 계속해서 하늘이 아무튼 뭔 꼴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저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궁금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거는 다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상식이 되길 바라지. 저 혼자 알고 죽으면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제가 왔다 간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 온 정보를 제가 퍼뜨려서 상식이 되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윤홍식이 때문에 양심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말 나오게 하고 죽는 게 제가 보람이라 아무튼 한 명이라도 더 이 얘기를 알게 저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학당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는 무상으로 유튜브에 뿌립니다. 꼭 아실 필요 없는 거는 돈 받고 DVD로 팝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후원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돈으로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마음 같아서는 좀 DVD에 있는 것도 다 풀고 싶은데 이제 또 학당 이제 겨우 이제 또 그런 거 해서 겨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그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여력으로는 일단 몇 개 안 되는 거라도 DVD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학당이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정보는 다 공유하고 싶다는 거는 무조건 유튜브에 푸니까 유튜브에 있는 거 보셔도 충분하니까 정보를 제가 더 비급만 DVD에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나 알아야 될 건 다 유튜브에 다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DVD로 찍다가 이런 내용은 너무 좋은데 유튜브에 그냥 다시 공개해버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이런 카르마를 지으면서 보는 거죠. 뭔 일이 나나 보자. 이해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